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도어대시, 티커는 DASH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도어대시라는 회사가 단순히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랄까 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착착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장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어대시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최근 전략, 또 실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전망까지 좀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어대시 성장이 정말 인상적인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67%라고 하셨죠.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사업 확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예를 들면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또 수익성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규제 문제는 없는지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냉철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그럼 먼저 도어대시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2013년에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창업했다고 하죠.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 회사의 핵심은 결국 세 그룹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와 지역 상점, 그리고 배달 기사분들, 대쇼라고 부르죠. 이 셋을 잇는 소위 Y구조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Y 구조가 핵심이죠.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식당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그리고 대셔에게는 좀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럼 수익은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받는 수수료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던데요. 한 1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고객이 내는 배달비도 있죠. 보통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도 따로 붙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무시 못합니다. 앱 내에서 상점들이 더 잘 보이게 광고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대시패스 같은 구독 서비스도 있잖아요. 월 회비를 내면 배달비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독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도움이 되죠.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2024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 식사 배달 매출의 무려 67%를 차지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경쟁사인 우버이츠나 그로버버를 그냥 압도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67%라는 숫자는 분명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교외 지역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고 하죠. 그게 도어대시의 큰 강점 중 하나고요. 맞아요. 도시 중심의 그로버버나 우버이츠와는 좀 다른 전략인 거죠. 네, 하지만 이 67%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경쟁 환경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돼요. 우버이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지금 점유율이 23% 정도 됩니다. 여전히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포스트매치 인수권이 있었죠. 그걸로 꽤 점유율을 끌어올렸군요. 네. 그리고 그러버브도 비록 점유율은 8%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특정 도시 지역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완전히 무시할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셔, 즉 기그워커 모델,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그워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관련 규제가 강화돼서 이 대셔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최저임금, 보험, 각종 혜택까지 다 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건비 상승은 도어 대시의 비용 구조에 정말 직접적인, 어쩌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라고 봐요. 게다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 마케팅 비용 압박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확실히 그런 규제 리스크나 비용 압박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하지만 도어대시도 이런 과제들을 모를 리 없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라스트 마일 물류 지배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예요. 라스트 마일 물류 지배. 상당히 거창한 목표네요. 그렇죠. 단순히 음식 배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식료품 배달, 편의점 물품 배달, 심지어 반려동물 용품까지 배달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콜스나 로우스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 생활용품점, 세포라 같은 화장품 매장 상품까지 배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물류회사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죠. 와, 그렇게까지 확장했군요. 세포라까지. 그건 몰랐네요. 그럼 거의 모든 종류의 소매 상품을 배달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한 도어대시 포 비즈니스 솔루션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업 직원들 식사 제공 같은 거요. 사업 다각화에 정말 적극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심비오시스라는 광고 기술 회사를 1억 7,500만 달러에 인수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 광고 도구, 스마트 타겟팅이니 스마트 캠페인이니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광고 기술 회사 인수까지 정말 전망위적으로 움직이는군요.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영국 기반의 딜리버루 인수 제안이죠. 무려 29억 파운드, 달러로는 약 39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어요. 39억 달러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딜리버루는 유럽 시장의 강자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인 세븐룸즈라는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서비스 확장이죠. 배달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예약까지 아우르겠다는. 세븐룸즈 인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2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한 규모죠. 와, 딜리버루 제안액 39억 달러에 세븐룸즈 투정치 12억 달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회사 인수액까지 합치면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50억 달러가 훌쩍 넘네요. 네, 맞아요. 거의 53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말 공격적인 투자죠. 이런 M&A 외에도 대셔, 즉 배달 기사들의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호하는 배달 유형을 선택하게 한다거나 보상 시스템을 개편하고 안전 기능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활동,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이나 기프트카드 기부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다방면의 움직임들을 보면 도어대시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격적인 확장 전략인 건 분명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그 이면의 비용과 리스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계산했지만 딜리버루, 세븐룸, 심비오시스 인수 관련 금액만 합쳐도 총 5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규모의 투자죠. 이런 대규모 M&A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현금이 나가고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인수 후 통합, 즉 PMI, 포스트 머저 인터그레이션 과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을 가진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고 시너지를 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패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PMI의 어려움. 그건 많은 M&A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긴 하죠. 특히 딜리버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이잖아요. 미국과는 규제 환경도 다르고 경쟁 구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딜리버루를 인수한다고 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럽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식료품이나 소매 배달 분야로 확장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는 이미 누가 있죠? 아마존과 월마트라는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 프레시나 월마트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다. 이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지금까지 음식 배달 시장에서 겪었던 경쟁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력이나 물류 인프라 면에서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아마존,
월마트와의 경쟁, 이건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셔 처우 개선 문제. 이것도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비용 증가 요인입니다. 보상을 늘리고 혜택을 주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모두 돈이 드는 일이죠. 게다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기거커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이 화려해 보이는 확장 전략의 성공 여부는 이런 수많은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달려가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대가가 따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성과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침 2025년 1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됐죠. 5월 6일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실적이었는데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죠. 한번 자세히 보죠. 우선 총 주문 건수가 7억 3,200만 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전히 주문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총 거래액, GOV라고 하죠. 이게 23억 달러,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네, 주문 건수나 GOV 성장 요약은 견조하게 나왔네요. 20%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매출이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고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21%? 네,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순이익입니다. 갭 기준으로 순이익이 1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에는 2,300만 달러 손실이었거든요.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도는 결과였어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갭순이 흑자 전환. 네, 그건 헤드라인으로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EBITDA,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도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9%나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현금 흐름도 아주 좋아졌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억 3,500만 달러, 잉여 현금 흐름도 4억 9,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탄탄한 증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도어대시의 수익성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흑자 전환이나 조정 EBITDA 증가, 현금 흐름 개선 같은 헤드라인 수치들은 분명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실적처럼 보이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장 반응이요? 글쎄요, 좋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도어대시 주가가 7.4%나 하락했습니다. 네. 7.4%나요? 아니, 흑자 전환까지 했는데 왜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매출이 30억 달러라고 하셨죠? 이게 월스트리트 예상치였던 31억 달러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성장률 자체는 높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 매출이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군요. 네. 둘째 이유는 아까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대규모 M&A 계획입니다. 딜리버루 인수 제안과 세븐룸즈 인수 발표. 이게 합쳐서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규모의 지출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돈을 엄청 쓰겠구나.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 다음 분기, 즉 2분기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2분기 조정 EBITDA 가이던스의 중간값이 6억 2,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6억 3,610만 달러를 밑돌았어요. 이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이던스도 기대에 못 미쳤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순매출 마진율인데요. 이게 13.1%로 나왔는데 바로 전분기 24년 4분기에는 13.5%였거든요.
소폭이지만 하락한 거죠. 회사 측에서는 이걸 합리적인 가격 이니셔티브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마진이 낮은 식료품 같은 카테고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마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장 이면에 여전히 수익성 압박 요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아, 그렇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했군요. 단순히 흑자 전환만 볼 게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실적을 볼 때는 헤드라인 숫자뿐만 아니라 그 세부 내용과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어대시의 장기적인 그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주가 추세를 좀 더 길게 보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 8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15% 이상 올랐고요.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상승세 아닌가요? 네, 장기 주가 상승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지난 몇 년간 주주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주가도 52주 최고가였던 256.81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여전히 도어드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기술적으로 봐도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RSI 같은 보조 지표도 60 수준으로 이건 꽤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기술적 지표들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게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죠. 51선 위에 있다는 건 단기 추세가 좋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RSI가 60 수준이라는 건 강한 매수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 과열, 즉 단기 과매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70을 넘어가면 보통 과매수로 보니까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과매수 가능성.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같은 긍정적인 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역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마진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꼽고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의견은 아직 긍정적인 편이죠. 목표 주가 평균도 현재 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애널리스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우려사항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8월 6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를 0.42달러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작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0.38달러 손실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흑자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죠. 매출 역시 31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켓플레이스 GOV도 약 236억 달러로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2분기 예상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흑자 유지와 20%대 성장률 전망이니까요. 그리고 CEO인 토니 쉬도 최근 인터뷰에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어대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CEO가 자신감을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이 보여졌듯이 시장은 여전히 도어대시가 안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위험 요인들을 특히 더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나 가장 큰 건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인수권들이죠. 딜리버루와 세븐룸즈. 이걸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약속했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이건 정말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어요. PMI 실패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M&A 통합 리스크는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CEO는 수요가 견조하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 레스토랑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메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배달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비싸면 덜 시켜 먹겠죠. 아, 그렇죠. 물가 상승 부담은 확실히 변수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던 경쟁 심화 문제, 또 기거커 규제 리스크,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어대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RSI가 60을 넘는다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단기 과매수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결국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던 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리고 1분기에 나타났던 순 매출 마진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겁니다. 이 공격적인 성장 전략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성장 잠재력과 리스크 요인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일단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확실한 리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음식뿐만 아니라 식료품, 소매품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라스트 마일 물류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1분기 실적, 특히 GAAP 기준 흑자 전환은 이런 전략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런 야심찬 성장 전략에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막대한 투자 비용과 실행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특히 5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M&A의 성공적인 통합 여부는 정말 큰 불확실성이고요. 아마존,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수익성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며 긱워커 관련 규제라는 시한폭탄도 안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도어대시가 앞으로 이러한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말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걸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면의 어려움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도어대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 모두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